오늘은 80세 할머니를 죽인 전 며느리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가족 간의 오해가 어떤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 소리지? 옆집에서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여자 목소리 2개가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 할머니네구나. 그런데 이 새벽에 누가 찾아온 거지? 춘자 할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은 정말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집과 집 사이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평소에는 옆집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오늘 새벽은 이상하게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뭐 별일 아니겠지. 춘자 할머니는 다시 이불을 덮고 잠들려고 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유순자 할머니는 올해 80살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혼자서도 참 씩씩하게 잘 살고 계셨습니다. 유 할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있는 텃밭을 가꾸시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게이트볼을 치시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을 무척 아껴서 방학 때마다 시골 할머니 집으로 놀러오는 아이들을 정말 귀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공부 잘해서 대학도 좋은 데 가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유 할머니는 늘 손주들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검소하게 살면서도 손주들 교육비는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유 할머니에게도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12년 전 유 할머니의 둘째 아들과 결혼했던 김영희 씨는 지금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와 둘째 아들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평온했습니다. 유 할머니도 며느리를 무척 예뻐했고 영희 씨도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부부 사이도 멀어졌고 결국 2012년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가족들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이 받을 몫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고 유 할머니와 아들 쪽에서는 이미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이혼하면서 이것밖에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영희야,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해준 거야.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닫혀갔습니다. 최근에는 더 큰 갈등거리가 생겼습니다. 유 할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하천 부지가 팔렸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던 것입니다. 유 할머니가 땅을 팔아서 꽤 돈을 받았다던데? 그래, 얼마나 받았을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금액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무도 몰랐지만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영희 씨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다면 나한테도 조금은 나눠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집안 며느리였는데. 영희 씨는 요즘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생활비를 벌기도 힘든데 빚까지 생겨서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건 아닌지. 영희 씨는 밤마다 이런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반복되는 방문. 그래서 영희 씨는 최근 몇 번 유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희야. 웬일이야?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시작했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제 소식은 들으셨죠? 요즘 정말 힘들어서요. 들었어. 그런데 우리도 형편이 나아진 게 없어서. 하지만 어머니는 땅을 파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면 결국은 감정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유할머니는 영희 씨가 돈 이야기만 하러 온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영희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영희 씨가 또다시 유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영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빚쟁이들한테서 독촉 전화가 여러 번 왔고 이번 주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날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희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유할머니가 잠에서 깼습니다. 영희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머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유할머니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분위기가 더 심각했습니다. 영희 씨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고 유할머니도 이런 영희 씨를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지만 유할머니는 이것이 또 다른 돈 요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감정도 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 할머니는 평소 습관대로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고 했는데 문득 어젯밤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유할머니 모습이 안 보이네? 평소 유할머니는 춘자 할머니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서 텃밭일을 하거나 빨래를 널곤 했는데 오늘은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춘자 할머니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규칙적으로 사시는 분인데 평소와 다르게 늦잠을 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어젯밤 새벽에 들린 그 소음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한번 가서 안부나 물어볼까? 하지만 춘자 할머니는 혹시 괜한 참견이 될까봐 망설였습니다. 요즘 유할머니와 전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자칫 민감한 문제에 끼어들게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웃사촌이라고 하루 종일 모습을 보지 못하면 정말 걱정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농협에서는 농사일 준비로 바쁜 농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농사일하기 딱 좋네. 그러게 말이야. 올해는 작황이 좋을 것 같아. 평온해 보이는 마을의 풍경이었지만 누구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 곧 큰 충격을 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새벽에 들린 이상한 소음, 그리고 평소와 다른 옆집의 조용함. 춘자 할머니의 걱정이 단순한 기우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순자 할머니와 전 며느리 김영희 씨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전만 해도 유 할머니와 영희 씨는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영희 씨가 처음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유 할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영희 씨는 성격도 활발하고 일도 잘하는 며느리였거든요. 영희 씨는 항상 시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유 할머니도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힘들다며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영희 씨는 이 집안 식구가 된 이상 당연히 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때는 정말 훈훈한 시댁과 며느리 사이였습니다. 유 할머니는 영희 씨를 친딸처럼 아꼈고 영희 씨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잘 모셨습니다. 명절 때면 영희 씨가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준비했고 유 할머니는 영희 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곤 했습니다. 유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영희가 정말 착하다며 이런 며느리 만나서 우리 둘째가 참 복이 많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 결혼 5년째 되던 해 영희 씨의 남편인 유 할머니의 둘째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건설업체였는데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에게 이번 공사가 잘 되면 이제 좀 여유로워질 것 같다고 말했고 남편도 그렇다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영희 씨도 남편을 믿고 응원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열심히 일했고 가족들 모두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큰 공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제때 주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며 잠깐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할머니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모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괜찮다며 어려울 때 가족이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사업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고 빚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영희 씨와 둘째 아들의 관계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매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 때문에 이런 꼴이 됐다고 소리쳤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이냐며 자신도 열심히 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돈 문제는 부부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이 사업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둘째 아들은 영희 씨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집안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미 가진 돈은 다 아들에게 주었고 더 이상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결국 2012년 12월 영희 씨와 둘째 아들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희 씨가 유 할머니에게 죄송하다며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유 할머니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유 할머니는 영희에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며 부부싸움이야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정말 안 되는 것 같다며 매일 싸우기만 하니까 서로 너무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유 할머니는 며느리를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였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모은 재산이라고 해봐야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업 실패로 빚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자신도 1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으니
정당한 몫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도 10년 동안 이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냐며 직장도 다니면서 집안일도 도맡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할머니는 마음은 고맙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 집안 형편이 어떤지 영희도 안다고 답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지만 영희도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두고 긴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유 할머니 쪽에서는 이미 영희 씨에게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희가 이 집에 시집 올 때도 예단이며 살림살이며 다 해줬고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도 여러 번 도와줬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영희도 우리 집에서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다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댁에서 해준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며 자신도 며느리 노릇 열심히 했는데 그걸 다 계산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장 다니면서 번 돈도 모두 집안에 보탰는데 개인적으로 쓴 돈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이 더 많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이었지만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나서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영희 씨 쪽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 할머니 쪽 변호사는 상대방이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으니 현실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도 더욱 나빠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법정에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유 할머니는 법정에서 만난 영희 씨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영희였나 싶었습니다. 영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차갑게 나오실 줄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간의 법적 다툼 끝에 위자료가 결정되었습니다. 영희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었고 유 할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았습니다. 영희 씨는 허탈했습니다. 이게 끝인지 10년을 이 집안에서 살았는데 이런 결과인지 허무했습니다. 유 할머니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받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영희 씨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했는데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다가 다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끊어져서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겨우 구한 일자리는 시급이 적은 파트타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생활비를 대기에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이혼할 때 받은 돈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보증금과 생활비로 쓰다 보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매일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 건 아닌지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영희 씨에게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신용카드로 메꿨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면서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는데 어느새 몇백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영희 씨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빚쟁이들한테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김영희 씨냐며 언제 돈 갚을 거냐고 다그쳤습니다. 영희 씨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곧 갚겠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연체가 몇 달째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화가 하루에 서너 번씩 왔습니다.
영희 씨는 전화만 울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천부지 매각 소문. 그러던 중에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 할머니가 하천부지를 팔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받았을까 하는 추측도 함께 돌았습니다. 꽤 많이 받았을 거라며 그 땅이 위치가 좋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소문의 정확한 출처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추측으로 한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확실한 사실처럼 퍼진 것이었습니다. 영희 씨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땅을 파셨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고 그동안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영희 씨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만약 정말 시어머니가 큰 돈을 받으셨다면 자신에게도 조금은 나눠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 결국 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유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후 처음 가보는 시댁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자 유할머니도 깜짝 놀라며 영희냐며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냥 안부 인사드리러 왔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할머니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니 영희 씨는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바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다고 말이죠. 영희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을 10년 동안 며느리로 여겨주셨으니까 아직도 정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할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왜 왔을까? 설마 또 돈 이야기하러 온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유할머니는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첫 만남은 서로를 확인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친모녀 같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어떻게 이런 깊은 갈등이 생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그리고 그 후의 힘든 생활까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점점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 운명의 새벽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운명의 새벽,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루 전,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12일, 영희 씨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온종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봤지만 모두 자신들도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져서 불가능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돈 걱정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하천부지를 팔아서 돈을 받았다는 소문 말이죠. 새벽 3시가 넘어서 영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 같았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갔을 때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영희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요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해서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찾아가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집을 나서서 유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영희 씨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 주실지 아니면 또 차갑게 대하실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존심을 버리고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아직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새벽 시간이니까 주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문을 두드려도 될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 크게 소리내면 이웃집에서도 들을까봐 걱정되어서 작게 톡톡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마 주무시느라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집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나신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후에 유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나신 유할머니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유할머니는 영희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영희 씨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며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부탁했습니다. 유할머니는 마지못해 영희 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할머니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고 영희 씨는 긴장과 절망감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먼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할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고 빚이 많이 생겨서 이번 주 안에 갚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돈 이야기를 하러 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 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부탁해봤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하천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을에서 어머니가 땅을 파셨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할머니는 그 순간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거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서둘러 자신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정말 급한 상황이니까 조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할머니는 자신들도 형편이 나아진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혼할 때 다 정리된 일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영희 씨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유할머니는 자신도 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이혼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영희 씨는 유 할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절박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영희 씨는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이 10년 동안 이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조금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시냐고 따졌습니다. 유 할머니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혼할 때 충분히 해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하셨습니다. 영희 씨는 충분히 해줬다는 말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게 충분한 거냐며 자신이 받은 위자료로는 얼마나 살 수 있겠냐고 소리쳤습니다. 유 할머니도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때 집안 형편도 어려웠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준 거라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는 시어머니가 이혼할 때부터 자신을 밀어내려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로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이 있냐며 따졌습니다. 유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영희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는 남의 집 사람이 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희 씨는 결국 시어머니도 자신을 남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서러워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유 할머니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자신도 영희를 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며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감정적으로 매우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절망감이 극에 달하다. 영희 씨는 시어머니가 끝까지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는 정말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럼 자신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길거리에 나 앉아도 상관없다는 뜻이냐고 따졌습니다. 유 할머니는 자신에게 계속 그런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희도 이제 성인이니까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감정도 극도로 격해졌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구걸하듯이 부탁하는데도 차갑게 거절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 할머니도 영희 씨의 거친 말투와 행동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영희 씨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시간은 이미 새벽 4시 30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격한 대화는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절망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 할머니는 영희 씨의 변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희 씨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정말 조금만 도와달라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 할머니는 여전히 거절하셨습니다. 정말 도와드릴 수 없다고 자신들도 형편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의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절망감과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영희 씨와 유 할머니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영희 씨가 먼저 유 할머니를 붙잡으려고 했고
유할머니는 이를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할머니가 영희 씨의 손을 물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손에 상처를 입으면서 더욱 흥분했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몸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영희 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할머니는 80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젊은 영희 씨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영희 씨는 이미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청테이프를 가져와서 유할머니의 다리를 묶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영희 씨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절망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상황에서 평소의 인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영희 씨에게는 오직 분노와 절망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착하고 온순했던 영희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할머니는 이런 영희 씨의 모습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수사기관의 발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유순자 할머니는 그날 새벽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영희 씨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것이 춘자 할머니가 새벽에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영희 씨는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착하고 온순했던 영희 씨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본인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유할머니 집은 조용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를 비롯한 이웃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던 유할머니가 하루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했지만 혹시 몸이 아프신가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이 조용한 마을에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도 집에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곧 이 끔찍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평소 착하고 온순했던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오해가 만들어낸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발견되고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13일 오후 춘자 할머니의 걱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할머니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오후 3시쯤 용기를 내어 유할머니 집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안부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혹시 유할머니가 어디 나가셨나 하고 생각했지만 대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니 집에 계실 것 같았습니다.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몸이 많이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저녁 때까지 계속 유할머니 집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평소 유할머니는 저녁 6시쯤 되면 마당에 나와서 강아지에게 밥을 주곤 했는데 오늘은 강아지가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도 평소와 다른 주인의 모습에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유할머니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늘 유할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워낙 규칙적으로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하루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밤 8시가 되어도 유할머니 집에는 여전히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집안에서 쓰러지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할머니가 하루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장님도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유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던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유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이장님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0세 할머니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고 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이장님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평소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던 분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령자의 안전 문제는 빠르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곧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유할머니 집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 주변을 살펴본 결과 억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끔찍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유순자 할머니가 두 다리가 청테이프로 묶인 채 숨져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본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명백한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착하고 조용하게 사시던 유할머니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그제서야 새벽에 들었던 그 소음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경찰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해서 정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할머니의 오른쪽 손에서 발견된 물린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유할머니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상대방을 문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상대방의 손에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현장 곳곳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머리카락들은 유할머니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격한 몸싸움이 벌어진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구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증거들을 세심하게 수집했습니다. 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먼저 유할머니와 평소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친척, 이웃, 지인들을 차례대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최근 유할머니 집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춘자 할머니가 새벽에 들었던 소음에 대한 증언이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경에 낮은 목소리로 말다툼하는 소리와 문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최근 유할머니 집에 전 며느리인 영희 씨가 몇 번 다녀갔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경찰은 영희 씨를 중요한 참고인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영희 씨의 집을 찾아가서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영희 씨는 경찰이 찾아온 것을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저지른 일이 발각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들이 유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영희 씨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영희 씨의 표정과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특히 경찰관들이 영희 씨의 손을 보았을 때 오른쪽 손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물린 흔적과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영희 씨에게 최근 유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영희 씨는 처음에는 없다고 답했지만 계속된 질문에 결국 며칠 전에 안부 인사차 잠깐 들렀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영희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서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영희 씨의 진술에 여러 모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 말과 나중 말이 계속 바뀌었고 시간대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영희 씨의 손 상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상처의 모양과 크기가 유할머니가 문 흔적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영희 씨의 머리카락을 비교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영희 씨와 유할머니 사이의 과거 갈등 관계가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위자료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는 하천부지 매각 문제로 영희 씨가 여러 번 유할머니 집을 찾아갔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정황상 영희 씨가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영희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희 씨는 울면서 자신도 그런 일을 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빚쟁이들의 협박 때문에 절망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영희 씨를 시어머니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얌전하고 착해 보였던 영희 씨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희 씨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시어머니를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폐륜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이런 일이 이 조용한 마을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마을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며 자책했습니다.
그랬다면 유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유할머니와 친했던 다른 할머니들은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에 영희 씨를 아는 사람들은 평소 정말 얌전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언론들이 마을로 몰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온 기자들과 카메라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언론들은 사건의 배경과 동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갈등, 경제적 어려움, 위자료 문제 등이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이 갑자기 사건의 현장이 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영희 씨를 탐욕스러운 며느리로 묘사했고 다른 언론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 피해자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보도들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의견 차이는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머리카락, 지문, DNA 등을 정밀 분석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영희 씨의 손 상처와 유할머니의 물린 흔적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석 결과가 나오면 영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와 절망이 만들어낸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의 의견도 크게 갈렸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할머니의 방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할머니가 작성하고 있던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할머니는 하천부지 매각 대금을 손주들의 교육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을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쓰겠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쓸 돈은 최소한만 남겨두고 대부분을 교육과 봉사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돌던 소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할머니의 진짜 생각과 계획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할머니는 평소 손주들의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젊은 부모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천부지 매각도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했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증언에 따르면 유할머니는 며칠 전에 장학 사업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또한 동네 할머니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할머니는 평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곤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할머니의 다른 모습들도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유할머니는 평소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도움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쌀이나 반찬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받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정말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을에 공동 행사나 불우한 일이 생겼을 때도 항상 앞장서서 도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도왔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런 유할머니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하천부지 매각 대금을 교육과 봉사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남을 위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영희 씨의 상황도 더 자세히 조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희 씨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의 빚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된 신용카드 사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 내역을 보면 하루에 10번 이상 독촉 전화가 온 날도 많았습니다. 영희 씨는 이런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모두 자신들 사정이 어려워서 영희 씨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땅을 팔았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영희 씨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두 사람이 서로의 진짜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 할머니는 영희 씨가 정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가 몇 번 찾아와서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영희 씨가 단순히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영희 씨도 시어머니의 진짜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천부지 매각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영희 씨가 시어머니의 진짜 계획을 알았다면 아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좋은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을 소통의 부재라고 분석했습니다. 유 할머니와 영희 씨는 이혼 후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 쌓여갔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 할머니가 영희 씨의 절박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영희 씨도 시어머니의 선한 마음을 알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오해들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점점 높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벽이 너무 높아져서 서로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진실들이 알려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희 씨를 강하게 비난했던 사람들도 영희 씨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나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 할머니의 선한 계획을 알고 나서는 이런 좋은 분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희 씨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웃끼리 서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미리 파악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앞으로는 서로 더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영희 씨는 진실을 알고 나서 더욱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수사관들에게 만약 시어머니의 계획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좋은 일을 응원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선한 분을 해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유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좋은 계획들도 실현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 할머니의 가족들도 이런 진실들을 알고 나서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영희 씨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어머니를 해친 것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선한 계획을 알고 나서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들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희 씨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나서는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희 씨의 행동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이 모든 일이 서로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소통이 제대로 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이 사람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영희 씨처럼 극도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혼 후 가족관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애매해지면서 오해가 생기기 쉽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을 예방하려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미리 파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혼 후 여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재취업하기 어려운 현실과 사회적 지원 체계의 부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내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의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서로 더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영희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 할머니의 손에서 발견된 물린 흔적과 영희 씨의 손 상처도 일치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모든 물증이 영희 씨의 자백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영희 씨도 이런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놀라운 진실들을 들어보셨습니다. 유 할머니의 선한 마음과 영희 씨의 절박한 상황, 그리고 서로를 오해한 채 벌어진 비극적인 결과. 정말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더 소통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마무리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온 후 경찰은 예정대로 영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영희 씨 본인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영희 씨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희 씨는 구치소로 이송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복잡한 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희 씨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몇 달 후 영희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영희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비록 우발적인 범행이었지만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영희 씨가 극도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 상태에서 저지른 충동적 범행이라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영희 씨의 절박했던 상황과 유 할머니의 선한 마음이 자세히 조명되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 모두 평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법정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영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해친 것에 대해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후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며 자신의 이기심과 성급함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받을 처벌이 무엇이든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에 법정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범죄의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 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영희 씨의 절박했던 상황과 깊은 반성 그리고 평소 성품 등을 모두 참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영희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생명을 빼앗은 결과는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이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모든 사람들이 깊이 성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판결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 할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석해서 유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평소 유 할머니의 인품을 사랑했던 분들이 모두 모여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유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유할머니가 평소 도움을 주었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와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유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지 알고 나서 더욱 슬퍼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던 중 유할머니의 방에서 또 다른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영희 씨에게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유할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영희가 힘들었을 텐데 충분히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영희가 요즘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도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오해와 미움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할머니도 영희 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춘자 할머니가 이 편지를 대신 읽어주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할머니의 마지막 마음을 전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과 영희 씨에 대한 이해하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돈보다 무서운 건 오해와 미움이라는 문장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문장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벌어진 사건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소통 부재가 만든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들을 더 자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 회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소통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장님은 앞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마을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인사 정도만 나누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안부를 더 자세히 묻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유할머니의 가족들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할머니가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계획했던 장학 사업을 가족들이 대신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천부지 매각 대금을 원래 할머니의 계획대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도 이 뜻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유순자 할머니 기념 장학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유할머니의 선한 마음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꿈꾸었던 아름다운 일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영희 씨는 교도소에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유할머니의 명복을 빌었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끊임없이 뉘우쳤습니다.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특히 분노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충동적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었습니다. 영희 씨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유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희 씨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둘째,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웃끼리 서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넷째,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판단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가족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충분히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편견 없이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혼자 끙끙 앓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착한 사람이 서로를 오해한 채 벌어진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유할머니의 마지막 편지에 있던 말처럼 돈보다 무서운 건 오해와 미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급한 판단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신 경험이나 이웃을 도우신 따뜻한 이야기들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봅시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